이 동물은 어떻게 멸종해버렸을까요? (1839년) 덴마크의 고고학자 피터 룬드는 브라질의 석회동굴에서 무려 12,000점이 넘는 화석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엔 어떤 송곳니 조각이 매우 눈에 띄었죠. 룬드는 처음에 이 송곳니가 지금은 멸종해버린 어떤 하이에나의 송곳니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 화석에 하이에나 네오게아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화석의 나머지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송곳니의 크기가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크기만 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룬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송곳니의 주인이 하이에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어떤 고양이과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날카로운 검과 같은 이빨을 가진 마치 호랑이와 닮은 이 동물을 우리는 흔히 검치호라거나 검치호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 동물은 약 12,000년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스밀로돈이라는 동물이죠. 이 녀석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구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을까요? 오늘은 검치호, 스밀로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호랑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호랑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호랑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얼마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지에 관해서 말이죠. 고양이과 동물은 약 2,500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의 표범악과라는 그룹에 속한 동물입니다. 표범악과의 특징은 대체로 어흥거리면서 울고 몸집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의 눈표범이나 제규어 그리고 표범과 사자 같은 녀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 녀석들과 같은 표범악과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진화해온 동물이라는 겁니다. 고대 호랑이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대략 200만 년 전 화석으로 호랑이가 표범의 어떤 조상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갈라져 나왔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자생물학자들은 호랑이는 어떤 공통조상에서부터 약 10만 8천 년 전 분기에 나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대략 35만 년 전 처음 나왔으니까 호랑이의 역사는 우리 현생 인류의 3분의 1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흔히 집에서 키우는 이런 작은 고양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고양이는 고양이 악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이 그룹은 야옹거리면서 울고 스라손이나 삭같이 크기가 작은 녀석들이 많지만 치타나 퓨마처럼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녀석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은 모두 본질적으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집고양이랑 같은 고양이 악과의 공통조상에서 진화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 표범 악과 아니면 고양이 악과 단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녀석은 호랑이와 닮았기 때문에 마치 표범 악과에 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략 이쯤에 위치한 호랑이의 머나먼 조상일까요? 아닙니다. 고양이 악과에는 사실 두 가지 그룹이 더 있었습니다. 프로아이로루스 악과와 마카이로두스 악과라는 그룹이 말이죠. 이 두 그룹은 오늘날 고양이과에서 완전히 멸종해버린 그룹입니다. 스밀로돈은 마카이로두스 악과라는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검치호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족보를 따지고 보면 이 녀석은 호랑이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것이죠. 스밀로돈은 마카이로두스 악과의 동물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스밀로돈이 이 위협적인 검치를 사냥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검치의 용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코끼리의 상아나 코뿔소의 뿔을 보시면 뿔이 몸의 바깥쪽으로 자랍니다. 이런 형태의 뿔은 다른 동물들을 밀어 받칠 수가 있고 다른 동물들이 이 뿔에 찔리면 바로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밀로돈의 검치는 몸쪽으로 말려있는 형태입니다. 이 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입을 크게 벌려 사냥감의 몸에 찔러 넣어야 하죠. 학자들은 이 녀석의 두개골을 3D 모델링하여 치악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스밀로돈의 치악력은 현존 사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카이로두스 악과의 고양이들은 모두 송곳니가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스밀로돈의 송곳니보다는 훨씬 작았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본래 사냥을 하기 위한 용도로 길어진 송곳니가 크면 클수록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유리했고 그렇게 점점 송곳니가 극단적인 형태로 길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스밀로돈은
이 송곳니로 사냥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결국 다른 포식자들과 경쟁에 밀려 멸종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엔 허점이 정말 많았는데 분명 이 녀석들은 25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무려 200만 년 이상을 이런 극단적인 크기의 송곳니를 가지고도 잘만 살아남았으며 결정적으로 암컷도 수컷만큼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선택을 위해 송곳니가 발달했다는 이 주장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녀석들은 이 거대한 송곳니를 사냥에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스밀로돈은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스밀로돈의 턱 관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사자는 약 65도까지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밀로돈은 무려 턱을 120도나 벌릴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턱뼈를 가지고 있었죠. 거대한 송곳니를 효과적으로 사냥감의 몸 안에 찔러 넣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밀로돈은 어떤 동물을 사냥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스밀로돈이 어떤 환경에서 서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자처럼 초원지대에 살았는지 아니면 호랑이처럼 숲에서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녀석의 서식지를 알아내기 위해 이 녀석들의 이빨 화석을 드릴로 뚫어 에나멜을 추출해 그 에나멜의 탄소 동위원소를 분석해 보았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합니다. 정확히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이용하죠. 자연 상태에서 탄소는 대부분 질량이 12인 탄소 10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탄소 12는 지구 전체 탄소량의 98.89%를 차지하죠. 한편 질량이 약 13인 탄소 13 동위원소는 지구 전체 탄소량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탄소 13은 중성자가 하나도 많기 때문에 탄소 12보다 더 무거워서 지표면으로 갈수록 그 함량이 높아지죠. 대충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잔디같이 바닥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때 나무같이 높게 자라는 식물보다 탄소 13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잔디는 탄소 13 대 탄소 11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나무는 탄소 13 대 탄소 11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죠.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표시해 두었으니까 그 색깔로 이해해주세요. 초원 환경에서 살아가는 초식동물은 주로 이런 잔디 같은 식물을 먹을 겁니다. 그럼 이 식물의 탄소가 초식동물의 뼈와 살을 이루겠죠. 반대로 숲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주로 나뭇잎 같은 식물을 먹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식물들의 탄소는 초식동물의 뼈와 살을 이루겠죠. 초원에서 서식하는 육식동물들은 주로 초원 환경에 사는 초식동물들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식동물들의 탄소가 육식동물들의 뼈와 살을 이룰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숲에 사는 육식동물들도 주로 숲에서 사는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의 탄소가 육식동물들의 뼈와 살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식동물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면 결국 그 육식동물이 드넓게 펼쳐진 초원지대에 살았는지 아니면 나무가 울창한 숲에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밀로돈의 이빨은 탄소 13 대 탄소 12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것은 이 동물이 광활한 초원지대가 아닌 나무가 있는 숲과 비슷한 환경에 서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해부학적 증거와도 일치하죠. 스밀로돈의 복원 모델을 보시면 이 녀석의 꼬리가 굉장히 짧은 게 보이시죠? 이런 꼬리로는 달리면서 무게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꾸면서 도망갑니다. 초원에서 사냥하는 치타 같은 동물들은 꼬리를 방향타처럼 사용해 효과적으로 사냥감을 사냥하죠. 꼬리가 짧은 스밀로돈은 이런 방식의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대형 초식동물들을 사냥했죠. 충분히 크지 않은 매머드라거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코끼리만큼 큰 나무늘보, 메가테리움과 무게 1톤이 넘는 낙타, 마크라우케니아가 이들의 먹잇감이었죠. 스밀로돈은 앞다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또 구부러진 뒷다리는 점프를 하는데 아주 유용했죠. 스밀로돈은 수풀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다리로 몸을 붙들고 긴 송곳니를 먹잇감의 목덜미에 찔러 넣는 방식으로 사냥감을 사냥했을 겁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멸종한 이유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약 1만 년 전 매머드와 거대 땅늘보 같은 대형 동물들이 지구에서 모두 자취를 감춰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플라이스토세 멸종이라고 합니다. 이 멸종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호모사피엔스,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인간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인간이 진출하는 대륙엔 나만 아는 동물이 없을 정도였죠. 인간은 약 1만 5천 년 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고 순식간에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 총균세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스밀로돈의 먹잇감이었던 거대 포유류는 인간의 사냥에 의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신체 구조상 작고 날렵한 동물을 사냥할 수 없었던 스밀로돈은 이렇게 영원히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검치호 스밀로돈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